금리를 인하를 하면 그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제너럴리스트적으로 제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, 이번 그 금리가 인하가 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번 하락이 금리 상승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제가 지난번에 후랭이 TV 나왔을 때도 저는 이번 하락이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냥 거의 다 끝나가고 있던 그러니까 톡 하고 밀어서 넘어뜨린 것 뿐이지 그 전에 이미 쓰러질 준비가 거의 다 기우뚱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릴 때 2008년도에 정고점을 2018년도에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18년도에 그 양도세 중과 정책 나오면서 급등했었단 말이에요. 8월부터.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는 한 집값이 예를 들면 2008년도에 7억이었던 집이었다. 그러면 한 2017년도에는 5억 정도였고 2018년도에 급등하면서 7억까지 찍혔던 게 보통의 패턴이거든요. 그러면서 정고점을 찾았던. 그러면 볼게요. 저희가 2017년도에 금리가 지금처럼 2배로 올랐다고 해볼게요. 2배로 올랐다고 하면 5억짜리 집을 사는 거였죠. 계산하기 간단하게 60% 대출이 나왔다고 해볼게요. 3억이잖아요. 3억인데 그러면은 3억에 4%면 1200만 원이니까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훨씬 쉽네.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. 저 계산해서 잠깐 볼펜 좀 할게요. 100만 원이잖아요. 네. 100만 원씩 내면서 그 집을 샀어요. 샀는데 이자가 갑자기 2배로 오른 거예요. 8%로. 8% 올랐다고 할게요. 근데 이거는 2017년 기준으로 9년 전에 2008년에 7억이었던 집이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지금 상승의 기운이 좀 돌았어. 그래서 오를 것 같아. 그러면 이 5억짜리 집을 살 때 하락할 거라고 보고 살 거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승 가능성에 베팅하고 살 건데 그러면 상승이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?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 할 것 같으세요? 2008년도에 7억이었는데 2017년도에 5억인 집이야. 이거 얼마 상승할 것 같으세요? 최소 7억까지는 가야 되지. 최소 2억은 상승할 거라고 보죠. 그쵸? 그러면 금리가 2배로 올라서 월에 200만 원씩 낸다고 볼게요. 100만 원 내는 걸. 그러면 2년 내봤자 1년에 2,400만 원이니까 2년 내봤자 4,800이에요.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살 때 이자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4,800만 원 내고 2억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거 투자하시겠어요? 안 하시겠어요? 무조건 삽니다. 무조건 산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17년도에 똑같은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일어났으면 집값 안 떨어졌을 거예요. 다만 집값이 오르는 폭은 적어졌겠죠. 오버슈팅이 덜했겠죠. 인플레이션만큼만 쌓여야 되니까. 근데 2021년, 22년은 이 5억이었던 게 이제 15억. 왜냐면 2016년도, 17년도에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때 집값에서 3배는 올랐습니다. 15억이 된 거예요. 네. 그러면 2008년도에 7억이었던 집이 이제 2021년에 14억, 5억이 됐으면 이젠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현실적이죠. 물론 계속해서 뭐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나와가지고 더 오를 겁니다, 더 오를 겁니다 얘기해서 그걸 믿고 가져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반대편에는 위구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. 맞아? 여기서 정말 오를까 더? 라는 게. 그래서 그러면 15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이제 아까는 최소 2억이지만 야 이제 잘 올라야 1, 2억이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, 솔직한 말로. 근데 그 상황에서 15억이면 대출도 60%를 똑같이 60% 받는다 치면 7억 2천에 받잖아요. 이제는 아까 3억이었지만. 그러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200이 아니라 400에 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 4,800에 1년에 1억 넘게 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 1억을 이자로 내고 최대 올라야 1, 2억인 거를 투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물음표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사면서 집값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트리거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미 금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뭐 세금이 더 오르거나 그랬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멈췄을 거예요. 근데 이게 결국엔 그 밑바탕은 가격이 너무 올라 있었고 그래서 기대 가격 상승이 얼마 안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팍 멈췄은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실수요자들은 좀 살 수도 있다. 왜냐면 사고 싶은데 내 월급 대비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살 거다. 뭐 부모님이 돈 보태주시는 것도 아직 못 보태주시고 그래서 있을 테니까. 근데 그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갑자기 지갑이 두터워지나요?
금리 떨어진다고 갑자기 내 지갑에 10,000원 있던 게 20,000원 될 것 같으세요?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 지갑이 두툼해진 이유는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9년 동안이라는 인플레이션이 쌓였기 때문에 두툼해진 거예요. 월급이 안 오른다 하지만 제가 2016년에 은행 그만두고 나왔을 때 연봉이 정확히 기억하는데 6,800인가 7,200이었어요. 5년차 대리일 때 기준입니다. 그것도 제가 야근이 많아서 야근 수당 풀로 받았을 때 그 정도 나오는 수치였거든요. 근데 지금 은행 신입사원들 연봉이 제가 알기로 6,000이 넘어가거든요. 말만 그럼 안 오른다 했어도 그만큼 알게 모르게 인플레이션이, 저 그만둔 지 이제 7년 됐거든요. 인플레이션이 쌓여서 내 지갑이 뭐 실질 가치는 몰라도 명목적으로 화폐 수량은 늘어났다는 거예요. 왜냐면 그 2008년도에는 50,000원권도 없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50,000원권이 생겼잖아요. 그 돈이 그만큼 화폐량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. 근데 집값만 멈춰 있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확 뛸 수 있었던 거고. 근데 이게 그러면 정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집값이 올라가냐?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러면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금리가 내려가서 그게 유동성이 많아져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, 근데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라고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지 다른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야, 그 변수에 대한 영향을. 그러면 시장의 방향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번 짚어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. 보통 이제 금리가 내려간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정고점을 보죠. 그쵸. 그쵸. 맞아요. 그래? 그러면 이제 저기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보겠는데 이제 방향이 다시 금리가 하방으로 잡히면 이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. 맞아요.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이제 좀 교통정리 하실 생각이세요? 아까 매수 이야기는 좀 잠깐 해주셨는데, 매도나 매수 계획. 매도는 기존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던 것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홀딩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모아가는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커뮤니티의 그 슬로건이 건강한 부예요. 건강한 부. 그래서 저는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지금 주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때 엄청 부자였는데 이번에 하락장 오면서 빠그라진 분들 엄청 많아요. 아, 그래요? 지금 소식이 안 들리던데요? 그러니까 이게 소식 들리시는 분들은 빠그라지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, 그리고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안 들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런 분들도 다 빠그라지시는 건데,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까 말했던 이제 포트폴리오 분배가 안 돼 있다는 것과, 그리고 현금 흐름이면 현금 흐름, 아니면 자산이면 자산, 둘 중에 하나에만 몰빵했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4848을 하잖아요. 싼 거를 4980, 4980 하는 거는 당장 현금 흐름이 크게 있지 않으니까 다음 투자 더 좋은 걸 사려면 계속해서 내가 불려나가는 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부동산으로만 그걸 하려고 했으니까 부동산이 망가지면서 다 망가진 거고, 어떻게 보면. 그러면 이 4848이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면은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산을 한번 사면 파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묵히는 거야. 이게 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좀 넉넉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금 흐름에 근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이제부터 모아가는 포지션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근데 다른 분들은 사실 그런 포지션까지는 아직은 못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기준은,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거 정리해서 지금 손해보고 팔더라도 다시 좀 돈이 모인다거나, 아니면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가장 큰 기준이 이거예요. 지금 파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 손해를 봐요. 5천만 원 손해를 보는데 회수금은 1억이 회수가 돼요. 예를 들어.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. 지금 1억 넣어서 1억 벌 수 있는데 없을 것 같으세요?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? 라고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1억 넣고 1억 왜냐면 정고점보다 1억 떨어진 건데 수두룩하잖아요, 솔직히. 근데 그런 데들 중에 지방에 보면 1억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. 지금 1억 넣고 1억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구집이 5천이 아까워서 이거 가지고 묶여있냐. 5천 손해보고 털고 회수된 1억으로 1억 먹을 수 있는 데를 투자를.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해드리는 게 이제 주된 상담의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내년에 혹시 상승장이 온다, 급등장이. 그러면 저는 사실 이번 그 봄, 여름장에도 지금 던져야 된다, 파실 분들. 그래서 정리시켰거든요. 입질 올 때 정리하라고.
근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급등장이면 그동안 못 팔려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, 그런 것들 좀 정리하시고, 아니면 지금 손해 구간이지만 사실 뭐 회수되는 금액은 좀 있고, 아니면 지금 조금밖에 못 버는데 더 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수되는 금액은 있는데 이 더 버는 게 언제일지 모르는 지방 아파트들,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셔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재투자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,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나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할 때 혹시 급등장이 오면 그 심리에 막 휘몰아쳐서 가지 마시고 그냥 사실 거면 지금 사시고, 네. 급등장이 올 때는 초반에 살 거 아니면은 뒤에 이제 뒤따라서 비싼 돈 주고 급하게 사거나 이러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, 급등장 아니면 어차피 완만하게 올라가면 그때 언제든지 내가 조금만 돈 더 모아서 올라타시면 되시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